네, 여러분, 드디어 정의 쏟아놓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으로는 8차시, 그리고 등교 수업으로는 거의 뭐 1, 2주가량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같이 했는데,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내용을 들어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네, 그러면 남은 이 1시간 같이 열심히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겠죠? 네, 같이 화이팅 부탁하고요. 네, 오늘 이 시작은 똑같이 이 친구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두 학생이 실제로 가상의 상황이지만 지각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엔 그 담당자는 실제로 지각을 봐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두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학급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대부분 다 선생님한테 몰래 신고를 한다거나 뭐 1인 1역할을 조정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째려볼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들이 부패 행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바로 어떻게 부패 행위를 예방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부패 행위가 왜 발생하는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았다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것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부패 행위 예방 사례를 먼저 교과서 속에 없지만 다양한 예방 사례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교과서 속의 내용으로 다양한 사례를 정리를 할 거고요. 네,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끝으로 정의 소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던 부패 행위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도 자신이 직접 부패 행위를 목격을 한다면은 어떻게 행동하고 싶으세요?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요? 근데 마음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덜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로 이렇게 1398 부패공익 신고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핸드폰으로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부패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패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심판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도 우리가 부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큰 제도 중에 하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해서 공직자, 뭐 선생님을 포함한 공직자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막 비싼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에도 뭐 당연히 막 진짜로 막 지갑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패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특별히 관련이 없는 뭐 돈이라든지 선물을 받는 건 사적 이익이죠. 그건 참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차별 대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 청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이러한 청탁금지법. 그래서 다양한 신고 제도와 이러한 부패 행위 방지 제도가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더 교과서 속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게 왜 가려졌나요? 네. 자, 정리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요. 교과서 94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만나는 두 친구처럼 우리가 만약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패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정의에 분명히 피해가 가는 행동임을 알고 자신부터 조금 더 공정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나의 역할을 다 하고 근무태만 직무태만도 부패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기억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공정하게 살아가려는 자세부터 지켜야지 부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처럼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가 발생했을 때 처벌까지 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예방을 확실히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높은 윤리의식을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연장해서 나오는 거긴 하겠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부패 행위를 보았다면은 1398에 신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못에 대해서, 친구들이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학급 운영에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 선생님들한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고 정신을 계속 발휘를 해서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개선할 제도가 있으면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내부 신고자가 공익을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정착시켜서 정의로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의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청렴이라는 것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즉 도덕적으로 되게 올바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욕심 자체가 없어서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청렴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 이 네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 같으시죠? 어느 나라 분이실까요? 그리고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분은요, 우루과이의 40대 대통령인 호세 무히카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이고, 자신의 대통령용 궁전을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로 개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 근처에 농가에서 생활했어요, 자신은. 그래서 스스로 집안일을 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게다가 대통령 월급의 90% 가량을 기부를 했는데, 월급을 기부한 이유를 물어보니 평범한 시민들이 버는 금액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회에 돌려주었을 뿐이다. 즉 청렴. 이렇게 여기 보면 청렴은 탐욕이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직 대통령이라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니 청렴 정신에 따라서 탐욕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히카 대통령은요, 계속 빈곤과 가난을 해결함으로써 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실제 우루과이 빈곤율도 크게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까지 5%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루과이는 2015년에 부패 인식 지수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국가, 가장 청렴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청렴 정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패 행위가 없다면은, 이러한 청렴 정신을 발휘한다면은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지 실제 사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렴의 대표 사례로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 안에 이렇게 목민관이라고 해서 옛날의 공무원이에요. 옛날의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 태만하지 않고 청렴하게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민관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검소한 후 딱 청렴 정신이 나오네요. 그리고 백성의 돈을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렴하고 결백해야 된다.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계속 나오죠. 네, 얼마나 그때 문제가 많았으면은, 얼마나 부패 행위가 많았으면 이렇게 책까지 쓰셨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법을 잘 지키면서, 즉 우리가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윤리의식을 먼저 점검을 하고 시민의식을 점검을 해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 이끌고 일단 자신을 잘 다스려 법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즉 이러한 정약용 선생님의 묵민심서에서도 보듯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부터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아까 우루과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자, 부패인식 지수라는 것은 지수가 낮을수록 그 나라의 국민이 부패했다는 의미고요. 부패로 인한 많은 피해, 희생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네, 37위라고 하고요. 어, 갈수록 뭐 그렇게 좋은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부패인식 지수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우루과이 대통령의 사례도 보았듯이 부패 없이 청렴하게 산다면은 되게 국가가 조금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던 이러한 네 가지 예방과 근절 방법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물론 항상 지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점점 더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부패인식 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처럼 핀란드는 부정부패 방지법이 따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게 따로 없이 바로 거짓말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공직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핀란드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특히 고소득자는 전년도 수입의 14분의 1을 낸다. 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정보공개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핀란드 사회 투명성이 시민들의 자발적 세금 신고, 즉 시민들의 투명한 윤리의식, 올바른 윤리의식과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핀란드의 사례만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자신만의 올바름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사회의 올바름, 즉 정의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정의, 그리고 경쟁, 그리고 부패, 이 크게 세 가지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올바름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나 자신만의 정의를 찾아갔을 텐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려운 용어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과제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끝까지 같이 해준 게 되게 고맙고요. 네, 지금까지 박형준 선생님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도덕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함께 정리를 찾아가며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